대전 5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했다가 9박 10일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전국이 정말 들썩들썩했죠. 대전에 늑구빵 나온 거 아세요? 사진만 빵이 봤어요. 아, 전 그게 AI로 생성된 이미지인 줄 알았어요. 아, 늑구빵 나왔대요. 우와. 대전이 원래 빵의 도시니까. 그렇죠. 늑대들도 이번에 참 많이 우리가 친근감 좀 느끼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무서운 동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늑대들 가운데서도 뭐 산에서 이렇게 막 짐승 잡아먹고 이게 아니라 거의 바다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그런 늑대들이 있다는데 해적처럼. 이거 맞습니까? 네. 최근에 그런 소식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바다 늑대? 네, 해양 늑대? 해안가에 주로 이제 살아가는 늑대입니다. 보통 늑대 어디 살지 생각하면 주로 산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산이나 숲을. 바닷가에 서식하면서 심지어 헤엄을 치면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진짜요? 네, 섬을 막 오고 갈 정도로 꽤 장거리 수영까지 하는 그런 늑대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먹을 게 먹어서? 네,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관찰되는 거는 사실 현상으로 관찰이 되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바닷가에 얼쩡거릴까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배설물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육지에서 생활하는 늑대들하고 비교해 보면 육지의 녀석들의 배설물들을 보면 주로 사슴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해안가에 살아가는 늑대들의 이제 배설물들을 봤더니 뭐 물고기 아니면 또 다른 작은 뭐 해양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사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왜 그런지 일단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결국은 늑대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훨씬 더 손쉽고 빠르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사슴이나 이런 엘크 같은 것들 먹으려면 일단 사냥을 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죠. 게다가 다른 종들과의 경쟁도 있죠. 포유류가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없죠. 하지만 이제 원래 해양 포유류들은 있잖아요. 뭐 물범, 바다 사자. 아까 걔네는 해양이고 육상 포유류 중에 이러다가 점점 바다로 가는 거예요. 걔가 고래가 되는 거예요? 북극곰도 그래요? 북극곰도 북극곰도 물고기 있어? 잡아먹죠. 북극곰이 얘가 수영 있긴 잘하고. 하네. 아니 흑곰 같은 애들은 그래도 뭐 강에서 연어 잡아먹는 애들은 있지만 네. 근데 늑대는 진짜 바다에서 먹는다는 건 처음 들어본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늑대도 객과고 개를 생각하면 개도 수영을 되게 잘하잖아요. 개엄 잘하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늑대들도 수영을 굉장히 잘할 수영을 수 하면서 있는 잡아먹어요? 수영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사냥도 하고 뭐 섬도 아니 이동하고 그 정도로 숨을 참을 수 있다고? 와. 근데 개엄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거나 할 길은 물속에서 불가능해 잠깐 보여요. 약간 잠수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걔들 중에. 그래요? 예, 물 좋아하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쨌든 막 몇백만 년 이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바다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먹던 걸 먹으면 기존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늑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에서 흔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비둘기, 까치, 까마귀 워낙 흔하게 많이 보시겠지만 북유럽 같은 데 보면 특히 갈매기들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뭔가 사람이 먹으려고만 하면 달려들어서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검색해보셔서 짧은 영상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진짜 거의 입안에 넣었는데도 이거를 뺏어가거나 또 재미있는 거는 마트 같은 데 자동문이잖아요. 거의 걸어 들어가서 열릴 거 아니에요? 센서니까. 저희 봤어요. 그쵸? 입구 쪽에 보통 샌드위치 코너들이 있나 봐요. 심지어 참치 샌드위치 골라가지고 입에 물고 다시 자동문에 와서 갈매기가요. 진짜요? 네. 영상 있어요. 맞아요. 센서도 이제 인식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갈매기가 태생적으로 사람이 먹는 빵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게 진화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애완동물한테 사람 먹는 먹이를 안 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는 애들은 살아남은 애들인 거예요. 살아남은 애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염도에 관장을 하는 건 신장이잖아요. 신장이죠. 신장이 그렇게 빨리 진화한다고? 신장이 이렇게 빨리 진화하진 않는데 생각해보면 늑대가 뭘 먹는지 가만 보면 늑대가 그렇다고 바닷물을 바로 마시진 않잖아요. 결국은 바다에 사는 뭔가를 먹는 건데 생각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섭취되는 염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되게 짜게 먹고 하면 고혈압이 올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오히려 수은 중독을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그건 뭐 나중 얘기죠. 일단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어야지. 배고픈데. 이거 일단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계속 변해가니까 기후위기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인간에 의해서도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서식지가 계속 좁혀지고 뭔가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이도 점점 멸종해가거나 줄어드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금속이나 뭔가 독성 물질 때문에 사망하기도 하고 감염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런 개체들은 어차피 다 살아남지 못하니까 대물림 되지 않는데 뭐 초파리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제너레이션이 짧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어쨌든 수십 년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응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이 적응하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 진화 실험이네. 맞습니다. 종이 분화가
진화됐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회색 늑대들인데 그 중에 이제 당장 눈에 띄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먹이를 차츰 넓혀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거 계속 이어지면 진짜 물갈퀴도 생기고.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막 이 친구들도 뭐 신기하다. 먹다 보면 친구들 뭐 먹고 죽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뭐 이렇게 피해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독버섯 같은 것들 독이 있거나 쓴맛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건 결국 경험으로 안 거잖아요. 자기 경험은 아니고 옆 사람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미스테리한 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거를 먹었을까? 분명히 먹고 옆 사람 죽은 걸 봤을 텐데 누군가 그거 안 소리했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냈더니 너무 맛있더라. 근데 술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술록이 원래 이제 좀 추운 지방에 살고 눈이 덮여 있는 지역에 사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서 눈이 자꾸 녹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다거나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파가 오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술록들은 주로 뭘 먹냐면 지이류들을 먹는데 미끼를 걔네들 먹죠. 땅 표면에 있거든요. 그럼 눈에 덮여 있을 때는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먹는데 얼음이니까 코로 해도 녹지가 않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이동하다가 바닷가에 갔는데 해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해초도 식물성이고 하니 호기심이 생겨서 먹었는데 대부분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들을 보면 묽은 변이 이제 관찰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술록들이 단체로 이렇게 묽은 변을 배설을 했을까를 조사하다 보니까 원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초라는 새로운 먹이를 먹었을 때 염분 농도에 적응하지 못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난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실패를 겪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 먹고 배 아팠으니까 이제 이거 안 먹어. 그럼 다르게 생긴 거를 도전할 거고 근데 이거는 괜찮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걸 먹겠죠. 그렇게 점점 식문화가 넓혀지는 거다. 동물의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사실 행동은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유전적인 것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갈매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구자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행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니 갈매기는 그럼 아무거나 다 먹을까? 만약에 혹시 갈매기가 먹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바닷가에 이제 사람이 있고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놓고 저 앞에다가 감자칩을 2봉지 놨어요. 근데 하나는 초록 포장이고 하나는 파란색 포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거기에 시선을 잘 주진 않고 초록색 감자칩을 들고 있어요. 초록색 봉지를. 그리고 나서 갈매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되게 놀랍게도 사람이 초록색 봉지를 들고 있으면 갈매기도 초록색을 가서 쪼아먹고 파란색을 들고 있으면 파란색 봉지를 가서 쪼아먹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 입맛은 믿을 수 있어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 먹었더니 맛있다. 아니 갈매기의 RGB가 사람의 RGB하고 지금 똑같은 RGB를 봐요? 네네네. 갈매기들한테 조금 더 훈련을 좀 시키든지 해서 돈 내는 것까지 이제 가르치는 거지. 마트에 가서도 너무 좋아하겠네 걔네들이 마트 그러면. 가서 바코드 찍고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경제관념을 좀. 그럼 됐잖아. 아니 돌고래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먹이를 주니까 밑바닥에 가서 핸드폰을 줘와요. 아이 그렇지. 인간들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궁금한 게 늑대 같은 동물들은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새끼들도 부모를 있어요. 보고 공동 양육하지 않아요? 따라먹고. 걔네들 중에 팩이잖아요, 팩. 늑대가 재밌는 게 무리 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 많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얘네는 한 쌍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나올 새끼들이. 거잖아요. 그 무리, 가족 중심의 무리를 구성해서 그래요? 사는 걸로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성체들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여튼 이제 그 바다에 가서 지금 이제 적응한 친구들도 굳이 해봐야 뭐 서너 세대 요 정도일 것 같고 네. 이 친구들은 다시 산 쪽에서 충분히 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다시 갈 가능성도 꽤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이제 해안가에서 먹이를 구하는 게 또 어려워졌다 하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한번 스시 맛을 보면 못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거 영 저 고기 냄새 나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혹시 만약에 바다에 더 오랜 기간 있게 되면 신체 기관 중에 변화가 제일 먼저 생길 만한 건 어떤 것들이에요? 진짜 좀- 물갈퀴 생길까? 물갈퀴가 생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생물이 진화를 해서 뭔가 변형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변형이 되는 수준이지 갑자기 털은 뭐가 빠지지 않을까, 털?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점점 물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개도 털은 굉장히 빽빽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온을 해야 되고 그쵸? 물개가 원래 방수가 개였던 거 되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사자. 바다 코끼리가 바다에 있죠. 들어가면 바다 코끼리. 죄송합니다. 이런 거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 진짜인 줄 알아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리학자의 의견입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요 늑대들은 지금 이제 바다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우리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꽤
꽤 많겠죠?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바다 늑대들 다시 좀 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럴 하는데. 수도 있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았다라고 하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생각해보면 두당 한 마리씩 먹어도 배가 안 찰 수도 있다고. 그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지. 바위에다가 어포를 만들어. 역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메기 한번 과메기. 먹고 토끼 같은 친구들이 대체로 좀 번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토끼 같은 친구들 거기 좀 이렇게 풀어놓으면 엄청 잘 자랄 텐데. 그거 함부로 토끼 하면은 함부로 풀면 진짜 위험해. 늑대들이 다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게 아주 그 유명한 생태 실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태계가 정상적이지 않게 기능하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먹지 않던 걸 먹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대책으로 항상 이야기되는 게 뭔가 다른 생물을 도입해서 해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당장은 손쉬워 보이지만 파급 효과나 알 수 없는 결과가 너무 뻗어나갈 수 우리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네, 이제 가장 배제되고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되게 마이너한 SF 영화지만 예전에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타이탄? 거기에는 일부러 사람을 타이탄의 그 액체 바다 있잖아요. 거기서 적응할 수 있게끔 강제 가속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점점 진화를 하다 보니까 물고기처럼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호흡이 가능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유전자 변형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죠. 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사람도 나중에는. 저 사실 박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늑대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먹는 변화가 사실 신기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변화인가? 라는 오.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이상현상이니까 막아줘야 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켜볼 뿐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생물학자들의 기본 입장은 그냥 불개입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억지로 물고기를 먹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은 어차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적응해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되게 온갖 걸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다른 동물들이 먹지 않던 걸 먹는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그것도 그럴 수 이상한 있겠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늑대나 개들도 기본적으로 잡식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사실 급하면 풀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별로 이제 힘은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초식 동물이 이제 육식을 하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네, 그건 조금 이상하다. 근데 다람쥐가 가끔씩 보면 육식을 해요. 근데 초식동물도 조금씩은 육식을 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염소가, 소도 뭐. 양이, 소인가가 육식을 병아리 먹는 거 가끔 결국 보여요. 가능성은 다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화기관이나 아니면 내부 구조가 거기에 잘 적응이 돼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완벽한 진화의 완성형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지난 뭐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계속 분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없어진 동물들을 다시 복원하려는 기업들이 요즘 있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되게 자극적인 결과들을 자꾸 기사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걔네들의 기업이긴 최종 한데 목적은 주라기 공원이에요? 드라이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짜요? 일단 되게 마케팅에 성공한 부분이 혹시 왕자의 게임이라는 작품을 보셨으면 다이어 울프라고 맞아요. 네, 아. 극 중에 주인공들 옆에 이제 큰, 있는 지금은 멸종한 종이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조금 더 야생성이 있는 이런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멸종을 했어요. 근데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가 이거 복원했다.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타임즈 표지에 멋진 다이어 울프 복원한 사진과 함께 위에 멸종이라는 미스팅이라는 단어에 빨간 줄을 확 그은 이거 표지를 딱 내보낸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복원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멸종한 다이얼프가 있어요. 근데 다이얼프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코는 어떻고 털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회색 늑대가 아무래도 가장 유사한 종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어떤 것들을 조작하면 얘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그거를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늑대의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다이얼프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체가 됐어요? 그쵸. 아기 상태로 있는 거를 막 홍보 사진으로 많이 내보내고 그 이후로 거기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영화 배우들도 다 후원을 할 정도로 100억 달러 뭐였다고.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궁금하긴 유희인 한데요. 거예요. 멸종된 생명을 복원한다는 게 결국 뭐 이게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다 저거잖아요. 항노화, 영생. 이 기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세우고 계속 홍보를 하는 것들은 매머드를 복원했다. 그 다음에 다이얼프를 복원했다. 이런 쪽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 투자 가치가 있거나 수익 구조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인공자궁 연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명공학이나 의과학 쪽에 다른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걸로 이제 홍보를 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어그로 끄는 거고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서 복제라고 하기도 다이올프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회색 늑대를 유전자 약간의 편집으로 만들어냈다는 맞습니다. 약간 상상도죠. 이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이얼프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매머드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또 이제 기사가 떠서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제 G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G? 코끼리도 아니고 G요? 네, G를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매머드처럼 만든 건데요. 이러면 너무 이제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매머드가 되게 신기한 동물인 게 비교적 최근에 멸종이 됐고 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체가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된대요. 얼음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니까 잘 보존된 사체에서 유전자를 이제 따서 연구를 해봤더니 매머드의 특성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털 색깔은 어땠고 길이는 어땠고 막 곱슬곱슬했고 그런 것들을 역시 잘 나타내도록 뒤에 유전자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면 막 복실복실한 곱슬털에 금색빛의 막 털을 막 가진 털복숭이쥐들이 막 있어요. 크기는 크기는 G 크기죠. 메모드인데 아, 매머드의 털의 특징을 가진 G. 그냥 카피바라인데? 요만한 메모드예요? 오, 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얘라 씨. 오히려 이제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 우리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고, 발달하고 있다. 이건 알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복원은 다른 의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뭔가 방어하기 위한 주장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생물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복원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머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매머드가 살았던 시기에 그 생태계 내에서 매머드가 했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생태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애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복원의 정의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충분히 그러니까 메모드 정도 되는 애들은 다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쵸. 온전한 핵유전자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코끼리랑 어떻게 잘 하면 메모드 진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도 회사 하나 만들까? 네. 영진 바이오 이런.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많은 투자를 또 받고 있다. 되게 흥미로운 게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도 당연히 있고 유명한 연구자들도 많은데 재밌는 게 정치인, 뭐 기업인,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프로님은요? 정말? 그럼 저는 안 믿어요. 저 거절했습니다. 정프로님이 투자 안 하면 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원주민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복원하려고 하는 생물이 원래 살았던 지역에 원주민들이 거기 같이 그러니까 뭐 북아메리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분들. 들어서 다이올프가 살았던 지역의 원주민들. 정말 뭐 안타깝게 멸종한 그런 생물들은 한번 예를 들어서 뭐 태즈메니아 타이거 네, 같은 애들, 맞아요. 그런 애들 좀. 태즈메니아 타이거도 그 있어요?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태즈메니아 타이거, 도도새 이런 동물들 다. 그런 건 진짜 좀 파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의미는 됐으니까. 있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하는 회사도 있다.